박수 크게 한번 쳐봅시다. 칠라면. 네, 다시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0페이지 할 차례죠? 160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겸업 및 업무의 범위인데, 업무 지역 범위, 이건 시험에 업무 지역 범위하고 161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출제가 2006년 1월 30일부로 이 부칙 개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부르다가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부칙 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문제는. 자,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되는데 160, 161페이지, 160페이지 먼저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입니다. 전국. 근데 부칙 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중개인이라고 부르던 부칙 개공의 경우 업무 지역 범위가 원칙적으로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칙 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칙 개공이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시험에 최근 16년간 나온 적은 없다고요. 출제됐다고 우리 책에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책에 중요한 거는 출제됐다고 체크가 돼 있죠. 그 출제 한 번이라도 됐다고 돼 있는 부분 하시면 됩니다. 161페이지 2번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런 게 20년 전에는 출제됐습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없다고요. 시험에 최근 10년간 안 나온 거는 거의 무시해도 됐죠. 이제 중요한 게 162페이지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별표 3개 하시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28, 29, 30, 31 해마다 나왔죠? 해마다 나오는 이 부분에서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요. 출제위원들에게는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내라고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느냐 하면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 말 나오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또 무역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인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홍콩 마찬가지고요.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 전부 다 법인이
60%가 넘더라고요. 법인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이 11만 개 중에서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개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법인 비율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법인 겸업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법인이 진출할 수가 없다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월급도 못 준다고요. 직원들. 자,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것만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지금 말했던 취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24번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임대업 하면 한 4, 50만 원 받잖아요. 월세를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에 월세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가도 월세 한 20만 원은 됩니다. 거의 20만 원 정도는 되고요. 서울 강남도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월세는. 월세 차이는 크게 없어요. 매매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 차이 나는 게 월세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은 못하고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됩니다.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합니다.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하면 X입니다. 시험 공부로서는 제가 관리 대행을 이걸 해봤는데 돈이 안 돼요. 방 한 개 10,000원 정도 받아요. 방 20개짜리 다가구 주택 19가구 관리 대행을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주인은 월세 같은 거 제때 안 들어오면은 왜 빨리 월세 안 받아주냐 하고 잔소리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리 대행 돈이 안 된다고요. 지금 관리 대행하고 돈 가장 많이 받는 회사가 하우징마트 이런 데가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방 한 개에. 방 한 개에 5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방이 20개면 월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무조건 1,000만 원 입금시키고 10% 떼고 그러면 100만 원 떼고 900만 원씩 무조건 입금시켜야 돼. 공실이 있든 없든. 관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공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월세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좀 많이 받을 거고 공실 책임 안 지면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결론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어쨌든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된다.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은 안 된다. 이 땅 개발하면 돈 된다. 알려만 줘야 되고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나대지를 샀다가 건물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업이고요. 그냥 나대지를 나눴다가 나중에 비싸게 파는 것도 일종의 개발업입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 밑줄 치시고 시험에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일반인 대상으로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업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업만 할 수 있고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다고요. 지금 건축비가 평당 400만 원도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평당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 건축비는 4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토지 가격까지 해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겨먹는 거죠. 반은 남는다고요. 모든 재화가 다 50%는 남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팔린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래서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할 수 있다고요.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해봐야 보통 아파트 같은 거는 MGM이라고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줍니다. 돈이 안 된다고 그거 해가지고는. 분양 대행업만 되고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업만 되고요. 택지 분양 대행업은 안 됩니다. LH 택지 분양 대행업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5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은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이라는 게
노브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리얼에 있네. 동그라미 리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엄 맨 마지막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개공은 못합니다. 부칙개공은. 이 동그라미 6번 빼고 나머지 5번까지는 부칙개공도 다 가능하죠. 근데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권리분석은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 민사집행법도 알아야 되니까 권리분석도.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겸업제한 위반 시 제재입니다. 겸업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양가로 3번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특수법인의 겸업 양가로 4번 시험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양가로 4번 특수법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그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165페이지 3번 개인 개업공개사 겸업제한.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이 하는 업무 6가지 다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담배를 팔거나 로또를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 로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있죠. 뭐 거리 제한이라든지 지금은 담배는 중개업소에서 이제 못 판답니다. 앞으로는 새로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는 옛날에 담배 파는 중개업소도 있었죠.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담배를 팔든 껌을 팔든 가능하다고 겸업 개인의 경우 타법에서 물론 규제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개인은 여기 있는 6가지 업무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칙개공은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개업공개사가 사장입니다. 직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공, 자격증 없이 소속공개사 줄임말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이것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명칭야를 불문하고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저는 직원으로 근무할 때 처음 상무로 취직했어요. 상무. 상무든 전무든 전부 고용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고용인이 뭔지를 봤으니까 167페이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그 양가로 1번 28, 30회에 나왔죠? 167 맨 밑에. 자, 직원은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고용해도 되고 보조원만 고용해도 되죠? 안 하고 지금 중개업소 다니다 보면 사장 혼자 근무하는 데도 많죠? 지금 현재 고용 신고되어 있는 거는 2,000명도 안 되나 봐요. 그 11만 명 중에서 고용 신고 안 하고 근무하는데도
많다는 이야기죠. 자, 168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고용인도, 직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되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38번에 2번. 38번에 2번 밑줄만 지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인의 고용 및 종료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세 번째 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2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찾기 힘들면 그냥 책에다 적어만 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프린트까지 보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 강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강의든 3, 4월 강의든 5, 6월 강의든 똑같습니다. 수준이. 특별히 가면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고요. 어차피 제 강의를 2달만 들어도 90점은 다 알면 90점은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고요. 처음에 조금만 하고 가면서 더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다 말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정신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강의 스타일을.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기초가 필요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과목의 특성이 과목마다 다 다르다고요.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다 과목별로 다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기초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말한다고요.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복. 왜냐하면 이게 숫자 10일 이걸 기초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9일이 아니고 11일이 아니고 10일인지 기초가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10일 단순히 암기라고요. 왜 10일이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다 미리 신고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미리가 아니라 둘 다 지금은 고용신고를 업무개 시전인데 옛날에는 고용신고도 10일 이내에 하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러 가보니까 실장님 명함 주세요 하니까 명함은 있는데 고용신고는 안 돼 있어요. 그 왜 안 했냐 하니까 10일 이내 하면 됐잖아요.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는 업무개 시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원래 다 10일 이내에 했었어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시험에 외국인인 소속 공개사를 고용할 경우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증은 제출 안 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격증은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죠? 왜 자격증을 제출 안 하냐 하면은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공무원 컴퓨터에 아예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제출을 했는데 이거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가지고 개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등록관청이 자격증 진위 여부를 시도지사한테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게 뭐 가서 얼굴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전산으로. 그래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교육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소속공개사 53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는.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 되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그 2장 4페이지 내드린 거 이것만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억 못하더라도 계속 수업할 때마다 찾아보면 시험 볼 때는 다 기억이 난다고요. 80점은 받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학원에서 하는 모든 수업만 공인중개사법 다 들으면은 80점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이 고용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죠. 그 중개 업무가 법에는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도 작성하면 안 되고 확인설명하면 안 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보죠. 직원이 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사장의 행위로 봅니다. 그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험에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그래서 시험에 판례에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객관적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차이는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할 때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객, 손님 객자죠. 고객, 객실. 손님 입장에서 이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건 다 객관적이지 주관적인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서는 무조건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X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손해를 입은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판사들은 무조건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하게 판결해요. 손님 입장에서 판결하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계약금 중도금을 실장이나 사장이 떼먹었으면 그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보험금. 원래 보험금은 우리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이런 거는 일부러 사고 낸 거는 보험금 안 주죠. 그 직원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그걸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례는 해야 된다고요. 그 주관적으로 볼 때 사장이 야 내가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지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인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지 실장 개인을 보고 맡긴 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협회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170페이지 양가로 2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추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본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다도 여기 한 번밖에. 나머지 시험에 나올 만한 의지한다, 본다는 없습니다. 15조 2항 딱 하나만 있다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직원이 퇴근하고 나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거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민사책임, 무과실책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의 개업공개사와 고용인의 부진적 연대책임.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의 구상권. 자, 제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행정상 책임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그 동그라미 1번에 벌금, 직원 잘못으로 벌금만 받고요. 동그라미 2번 과실책임이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용인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의뢰인에게 입혔다. 그러면 의뢰인은, 손님은 이 직원한테 1억을 청구해도 되고 사장한테 1억을 청구해도 된다고요. 왜?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이 한 걸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양쪽에 1억씩 다 받아가지고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사람에게 1억 받았다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럼 보통 현실적으로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소송하는 걸 보니까 변호사들이 이 직원이 잘못해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현업에서는 보면 직원들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찍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보면 사장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이 사장이면 직원들 도장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찍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이 사장하고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문,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바로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이란 민법 용어입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보험회사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다시 직원 잘못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하고 직원은 시험에 민법 용어니까 나온 적은 없는데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민법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선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고용하면서 너가 잘못하면 내가 연대보증 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업무해라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이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라고요. 직원이 잘못했다면. 만약에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격증 따가지고 직원 돼가지고 한 건 하는 게 더 낫겠죠? 사장이 다 책임진다면. 그 사장이 책임지지만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두 사람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 민사 책임. 사장, 직원이 잘못했을 때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사장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장에게만 이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책임은 직원에게도 있고 사장에게도 있고 두 사람 다 있다고요.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더 무거운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민사 책임이 있다고요. 또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으면 형사 책임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형사 책임 그 우리 교재 172페이지 양가로 3번 법조문 법 50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다 중복돼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를 다. 임원도 제가 아까 정무 상무도 고용인이라고 했잖아요.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시고요.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됐는데 직원이 만약에 3천만 원 벌금이면 사장에게도 3천만 원 벌금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양별규정이다.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라고 했죠. 그럼 직원이 잘못해서 3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3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해당 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천만 원 이하니까 똑같이 3천만 원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3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사장은 직원이 잘못해서 3천만 원 벌금을 받아도. 그리고 절대 징역 가는 일은 없다. 직원 잘못해가지고 사장이. 자, 그 다음에
다만 우리 법조문을 다 안 적어놨는데요.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17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0조에 보면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라고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는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우리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도장이 다르면 나중에 내가 안 찍었다 이렇게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안 찍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은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요. 그러므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 취지 나오는데 시험에 취지는 안 나옵니다. 출제는 안 된다고 취지는. 자, 2번에 양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자 첫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한다고요? 중개보조원은 X.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맨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등록할 인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에도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감증명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뗄 수 있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지고 그 부동산 매도용도 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표현 대리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왜냐면 인감 증명은 다른 사람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가 남이 뗄 수 있냐고 없냐고 인감 증명. 부동산 매도용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본인 아닌 사람이 부동산 매도용 뗄 수 있죠. 제가 떼봤어요. 며칠 전에 지금 아들 거 부동산 매도용 해가지고 떼가지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아들 몰래. 예. 예,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떼보니까. 근데 그 대신에 그 위임장, 옛날에는 위임장을 동주민센터에서 그냥 지금 보는 앞에 써도 됐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가서 집에 가서 써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써가지고 다시 갔어요. 집에 가서 쓰면 뭐 제가 썼는지 위임인이 썼는지 수임인이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다시 써가지고 한 번 더 가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직원 앞에서 그대로 써도 다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인감증명을 떼보면 오른쪽 위에 본인이 뗐는지 대리인이 뗐는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그건 대리인이 뗄 수가 없으니까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법무사들은 부동산 매도용은 대리인이 뗀 거는 잘 안 싫어하고 본인이 뗀 거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나중에 법무사들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대리권 없는 거 무권 대리인데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자,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개인의 경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요.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요.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13번에 있는데요. 39번에 13번 이게 시험에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본사걸 가져다 써도 되고 별도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해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양가로 4번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방법은 개인의 경우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77페이지 양가로 6번 등록한 인장은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보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분실했다면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178페이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암기 프린터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요. 42번에 1번, 2번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 지적민원과에 이걸 중개업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자주 통화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개업공개사도 업무정지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만 오히려 업무정지 하더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봐야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만둬버리고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만약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돼도. 그래서 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장을 업무를 못하게 해야 그 실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오히려 업무정지 하더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해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해봐야 또 등록관청이 발견도 못하고 하려면 시도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자격정지를. 현실적으로는 전부 개업공개사 업무정지를 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해도. 자, 179페이지 인장, 등록인장, 변경신고서가 있는데요.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는 요 서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장 등록신고서는 3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외에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된다고 했죠. 인장 등록신고서는 3가지,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는 1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인장, 등록인장, 변경신고할 때 그 밑에 첨부 서류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왜 제출하냐면 원본에 도장을 찍어야 돼. 우리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액자에 보면 중간에 등록인장, 변경인장 도장이 찍혀있죠? 그거 찍어야 되니까 제출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21번에 있습니다. 51번에 2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51번에 21번. 자, 180페이지 휴업, 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인데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27번부터 있습니다. 휴폐업 51번에 27번, 28, 29, 30에 있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개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하지 않는다.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모두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만 신고하니까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고를 하면 6개월간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은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즉시 반납해야 됩니다. 즉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요? 돌려줘야 된다고요? 즉시라는 표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즉시는 서식에는 있긴 있어요.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해야 된다. 처리기간 즉시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서식에. 그 빼고는 법조문에는 이것밖에 없다고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나머지 다 지체 없이죠. 즉시라는 표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시가 무엇인지는.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즉시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3근무시간 안에. 그럼 3시에 와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6시 퇴근하기 전에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5시 59분에 와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하면 퇴근해야 되니까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원칙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끝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는 이게 답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 맨 위에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4번에 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휴폐업 신고사항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거기에 가운데 신고사항 해가지고 휴업, 폐업 시험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을 적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폐업하려면 폐업 날짜만 적으면 되죠? 폐업 기간은 안 적는다고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내면. 휴업은 휴업 기간을 적는데 폐업은 폐업 기간 안 적는다고요. 폐업을 한다는 건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2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겠다 이런 거 안 적는다고요. 시험에 폐업의 경우 폐업 기간 적는다. X로 출제됐었습니다. 맨 밑에 그 등록증 원본은 휴업이나 폐업만 반납한다고 돼 있죠. 첨부 서류.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6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